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이자 올해 불혹이 된 여성입니다. 불혹이라는 나이에 저는 조금 걱정하고 절망하기도 했어요. 벌써 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니 조금 울적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고 울적하다고 해서 불혹을 벗어날 순 없잖아요. 시간의 흐름은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불혹을 받아들이고 그럴 뿐 아니라 조금 달라지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가족이라는 가치에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았어요. 무슨 행동을 하든 가족의 시선에 맞춰서 살았죠. 가족의 규칙이 곧 저에겐 법이었어요. 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가족의 규칙을 받아들이면서도 답답하고 숨막힐 때가 없지 않았죠. 때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부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결국 가족애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가족애와 가족 규칙의 최종적인 목표는 가족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편하자고 가족의 행복을 깰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건 결혼을 하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을 가족의 규칙에 맞춰 살다 보니 시댁에서도 시댁의 규칙을 파악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는 게 시댁의 행복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체로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했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선 특히 동서에게 그랬어요. 시댁에서의 잡음은 대부분 동서 때문이었거든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중심엔 늘 동서가 있었죠. 대체로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박대를 당한다는 것에서부터 사건은 발생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참 미워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지나치고 어떨 땐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무자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교통정리를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이 시댁의 규칙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생각하니 조금 이기적인 마음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저는 동등하게 시어머니의 편도 동서의 편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저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동서는 저를 막대하고 험한 말을 했죠. 그래도 저 그 독한 말들을 다 듣고도 동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일단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어떻게 보면 참 표독스럽지만 저는 치근하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같은 며느리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부록이 되었으니 변해보자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문제에서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제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용해 동서를 더 못살게 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죠. 저는 가족의 평화를 깼어요. 더 이상 참고 있지만은 않았죠. 저는 참지 않고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시댁에서 동서가 방출되었어요. 게다가 동서는 저에게 처음으로 사정사정하며 빌기까지 했어요. 그런 동서의 모습이 같은 며느리로서 같은 엄마로서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건 제가 겪어온 걸 보상받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저희 시댁 식구들은 동선의 가족 없이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층짜리 횟집을 대대로 운영하는 두 부부의 일남 일녀 중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척이나 가부장적인 사람들로 딸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아이를 충분히 교육시킬 만큼 버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원 하교를 부모님 횟집으로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쪽방에서 TV를 보며 숙제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빙 일을 도와드려야 했어요. 제 의지는 전혀 없었고 제가 앞에서 저희 가족이 가족의 평화를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겐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특히나 저에겐 공부보다 부모님이 하는 횟집 일을 도와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 식당 일을 도왔어요. 음식을 서빙하고 콘치즈와 같은 간단한 요리는 만들기도 했고요. 빈 그릇을 치우고 다시 손님을 맞이했죠.
어린아이가 서빙을 하고 일을 도우니까 대견하다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애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부모님은 손님에게 저를 칭찬했어요. 얘가 철이 일찍 들어서 벌써부터 저희를 돕는다네요. 기특하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제가 스스로 일을 돕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말로 부모님은 손님이 더 말할 수 없게 만들었죠. 저는 아직도 저를 안쓰럽게 보던 손님들의 표정을 기억해요. 그리고 가끔은 저희 가족을 아는 손님이 아들, 그러니까 제 남동생의 행방을 묻기도 했어요. 그 집 아들은 어디 갔소? 그도 그럴 것이 연년생이던 제 남동생은 부모님의 가게를 전혀 돕지 않았거든요. 남동생은 제가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할 시간에 학원을 다녔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이렇게 다녔죠. 걔는 학원 가고 없죠. 다니고 싶은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죽겠어요. 나중에 서울대 가려나? 아, 그래? 남동생은 공부를 잘하나 봐. 딸이랑 아들이 둘 다 참 기특하네. 부러워. 아주 좋겠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확실히 부모님이 저에게 공부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연년생인 남동생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심지어 저는 부모님의 일을 덮고 그 뒤에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제가 더 공부를 잘했어요. 남동생은 공부를 하는 척만 했어요. 숙제도 뒷장에 해설지를 베껴서 제출했고요. 전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조차 그걸 모르지 않았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성적표를 식탁에 올려놔도 반장이 되었다고 공모전에 입상했다고 부모님께 말해도 부모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매해 반장을 맡고 공모전에 입상하며 부모님의 눈에 띄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필사적이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었으니까요. 아우,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많네. 그런데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딸내미도 힘들겠다.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 요새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 쓰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우리 딸이 도와주니까 괜찮아요. 이제 17살 될 거고. 17 되면 왜? 여기 횟집이라도 물려주려고? 에이, 아들이 있는데 왜 물려줘요? 딸은 시집가면 그만인데. 우리 대를 아들한테 물려줘야죠. 우리 딸은 애가 심성이 참 고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리고 17 되면 학교 안 가고 일 도울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야죠. 와, 요즘 세상에 그런 딸 찾기 힘든데. 사장님은 참 복도 많아. 좋겠어. 그런 거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생선이나 해물을 다루도록 가르칠 작정이었죠. 이해는 됐어요. 인건비는 하루가 모자라도록 오르고 손님은 문지방 달듯이 몰아치고 부모님은 믿는 구석 하나가 가게에 있기를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전 원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횟집에서 일을 하며 비린내와는 영원히 이별하고 싶었죠. 저는 밥상에 해산물이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싫었어요. 물론 공부를 하고 싶다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부모님에게 말한 적도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가족에게 평화는 무척 중요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 부모님과 다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근히 티내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통하지 않았네요. 저는 좌절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게에서 발목 잡혀 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 고등학교 안 가요? 당연하지. 네가 무슨 고등학교야? 아빠가 누누이 말했잖아. 너는 횟집 일을 도우라고. 그래야 아빠도 엄마도 좀 쉬지. 그러면 저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횟집 말이에요. 저한테 물려주실 거냐고요? 넌 시집갈 건데 왜 물려줘? 그럼 우리 식구 가게가 아니라 너희 시댁 식구 가게가 되는 거야. 내가 그 꼴을 보고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저 필요 없어요. 횟집 저한테 안 물려주셔도 돼요. 전 공부하고 싶어요. 저
인문계 고등학교 갈 성적 충분하고도 남아요. 제가 늘 전교 10등 안에 든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저를 고등학교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싫어요. 동준이는 보낼 거죠. 저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언제까지 입 아프게 말해야 하니? 여자는 공부해서 대학 가봤자 시집가면 다 도루묵이라니까. 너 시집 안 갈 거야? 누구 마음대로 시집 가야지. 어? 그런데 왜 의미 없이 투자를 해야 하냔 말이야. 그럴 바엔 지금이라도 칼질 배우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 아빠도 엄마도 언제나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공부?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지. 소은아, 아빠는 말이다. 허수로 돈 쓰는 거 무지하게 싫어한다. 그리고 네가 학교를 꼭 다녀야 할 이유가 뭔데? 학교에서 널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인재인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꾸 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거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 필사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회장에 출마하죠. 저는 사실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새학기가 되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었죠. 하지만 매년 반장을 하면서 친구들과 공모전에 나가면서 맷집이 세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절박했어요. 필사적이었죠. 정말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전교회장에 출마했고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무척 놀라며 고민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바로 답을 주진 않았어요. 대신 며칠 뒤 가게에서 제가 전교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전교회장이 되었어. 그래서 뭘 해줘야 하나 싶네. 학교에 뭐라도 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햄버거라도 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 손이 너무 대견하다. 전교회장까지 되고. 내가 뭐라도 사줘야겠네. 그러게, 나도 뭘 사줘야겠네. 너무 축하드려요, 사장님. 그리고 부모님은 친인척들에게도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바람대로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친인척들이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소은이 전교회장 되었다며? 그게 공부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탁월해야 되는 건데 너무 대견하다. 이러다가 외고 가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 우리 소은이 어디 학교 보낼 거예요? 무슨 여자가 고등학교야? 전교회장은 회장이고 학교는 학교지. 이 사람 봐. 당연히 학교 보내야죠. 우리 소은이가 이렇게 대단한 인재인데 당연히 학교 보내야지.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건 아주버님이 더 잘 알면서. 그래, 오빠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횟집 물려받으라고 해서 물려받았으면서? 너는 왜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 그리고 나는 남자고 장남이었잖아. 소은이는 여자고 나랑은 다르지. 그런 시대착오적인 소리는 하지도 마. 오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한테 그러냐? 당장 보내. 돈이 없으면 내가 고모가 내줄게. 돈은 나도 있어. 그래. 보내면 될 것 아니야.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고등학교에서도 학급 실장을 하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어요. 물론 고등학생 때도 부모님의 횟집을 도와드려야 했지만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또다시 굴레에 빠지죠. 부모님이 졸업을 하면 가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많이 봐줬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야자 확인서 받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야자하지 말고 가게로 와. 너는 야자 필요 없어. 네? 왜요? 왜요라니? 왜? 대학이라도 가려고 그랬어? 엄마랑 아빠는 너한테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도 보내줬으니 이제부터 찍소리하지 말고 가게 도와라. 배울 게 산더미야. 저는 부모님이랑 오랜 시간을 실랑이 했어요. 부모님도 저도 질 생각이 없었죠. 그래, 네가 학교 선생이라도 되면 대학 그까짓 거 다니게 해주마.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교사를 선망했고 남동생도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하던 건축학과를 포기하고 사범대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붙었죠.
부모님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부정하셨죠. 그래서 저는 친척들에게 사범대에 붙었다고 소문을 내고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계획대로 고모며 작은어머니가 저를 대학에 보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저는 사범대에 들어가 매년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학교 수학교사가 되었어요. 남동생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현역일 때 수능을 망치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한 성적으로도 사범대에 갈 수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부모님 가게 일을 덮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어차피 남동생이 도와야 할 일이라며 자기를 위로를 했죠. 그리고 중학교 수학교사를 일을 한 지 3년째 되는 해 저는 반가운 사람과 재회를 해요. 그 사람은 제가 졸업반일 때 만났어요. 여름이었고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 꾸물꾸물한 날씨였죠. 대학 동기가 친한 동생을 불러 술을 마시자고 했는데 나가보니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게다가 둘 다 까까머리인 게 군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누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일 친한 대학 동기라고. 듣던 것처럼 예쁘시네요. 그렇지? 넌 예쁘다는 말이 참 쉽다. 난 그런 남자 별론데. 에이, 예쁘기는 누나가 최고지. 소은아, 얘네 둘 다 우리 대학 후배야.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 내 옆에 앉아있는 애는 내 동아리 후배. 그리고 이 친구는 나도 오늘 처음 봐. 재밌게 놀다면 다 친구지 뭐. 빨리 앉아. 앉아. 술 시킬까? 안주는 뭐 먹을래? 저는 떨떠름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대학 동기의 친한 동생의 친구 옆자리더라고요. 왜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되었지 싶었는데 보니까 대학 동기와 친한 동생은 서로 좋은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 속닥거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안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후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저 둘이 그런 것 같죠? 아, 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에휴, 그런 자리였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지. 왜요? 왜긴요. 애초에 안 나왔죠. 무슨 재련장치 보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럼 빠져줄까요? 우리끼리 먹을래요? 저는 연하의 도발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술잔을 내밀었죠. 저와 후배는 몇 번 단둘이 짜느라고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오니 대학 동기와 대학 동기의 친한 후배는 사라진 뒤였고 후배만 남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배가 휴가를 나오면 가끔 보다가 제가 임용 준비를 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수학교사가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누나? 오랜만이네? 나는 또 제대했다고 문자 보낸 거에 답장이 없길래 증발한 줄 알았네요. 이 근처에서 지내요? 이 근처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아, 누나 수학교육과였죠? 임용고시도 본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제대로 못했어. 늦게라도 연락하지. 아무튼 저 금방 올라가야 해서 번호 안 바뀌었죠? 문자 보낼 테니까 이번에는 답장해요. 그리고 후배는 2시간 뒤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시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시험 출제 기간이라 너무 피곤해서 약속을 다음으로 미뤘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끝나고 제가 답장 안 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미안해서 한번 만났어요. 후배는 많은 부분이 변했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땐 아기 같았는데 머리도 기르고 멋도 내고요. 운전도 할 줄 알더라고요. 들어보니 근처 건축회사에 다닌대요. 건축회사라. 나도 사실 건축가가 가고 싶었는데. 정말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굳이 꼭 해야 할 말은 아니잖아. 와, 누나가 날 부러워하다니 기분 묘하네요. 그렇게 저희는 몇 번의 식사를 하고 몇 번 커피를 마시고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하면서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4년 정도 연애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죠. 연애를 4년이나 했어요. 그 사이에 2번 정도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괜히 아버지의 말 때문에 꺼려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게 그랬잖아요. 여자는 어차피 시집가고
아이 낳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고 그래서 대학 갈 필요가 없단 말이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게다가 저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결혼 때문에 아이 때문에 휴직하다가 일을 그만둔 여선생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보류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 때문인데요. 가족이라는 게 저에겐 너무 숨막히는 가치여서 가족을 만드는 일이 꺼려졌어요. 저 또한 그런 부모의 자식이어서 제 자식에게 그런 가치를 강요할까봐 그것도 무서웠고요. 게다가 제 연애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는 제게 중매를 권유했어요. 저는 도무지 부모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자 남자친구가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불소처럼 저 몰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날 이후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독대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날짜를 잡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서방님 부부는 저희 부부보다 2년 빨리 결혼했죠. 서방님과 동서는 저희 부부와 비슷하게 대학에서 만났어요. 서방님은 대학원생이었고 동서는 졸업반이었죠. 도서관에서 자리 싸움을 하다가 웃기게도 친해져서 나란히 앉아 공부를 했고 그러다 연애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동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상견례 때도 이상했죠. 들어보니 사돈 어르신들은 횟집을 하신다고요? 힘드시겠어요. 장사라는 게 어느 날엔 막다가도 어느 날엔 흐리지 않습니까? 아, 저희는 대대로 횟집을 해서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단골 손님도 많고 새로 오는 손님도 많아요. 항상 직원이 모자랍니다. 저도 이 사람도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죠. 매출은 대충 이 정도 됩니다. 횟집인데도 다른 가게보다 기복이 없는 편이죠. 그리고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건물도 있어서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그 사실은 몰랐네요. 단순히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잠깐 실수를 했나 봅니다.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맞아요.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교수라고 떵떵거리면서 딸 시집 보낼 때 수저 하나도 쥐어주지 않더라고요. 아유,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딸 결혼인데 그럴 수 없죠. 저희는 우리 소은이 잘 봐주십사 아파트 한 채 쥐어보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희야 감사하죠. 역시 제가 한참 잘못 봤나 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2살짜리 그리고 갓난아이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갓난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 좀 안 울게 잘 봐라. 아니면 애들 데리고 나가든지. 그래서 동서가 나갔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들어보니 교수 이야기는 동서의 아버지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교수 사돈이면 괜찮지 않아? 교수도 돈 잘 벌 텐데 정말 수저 하나도 안 들려보냈어? 그랬던 모양이야. 내 동생 지금 5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 살아. 매매가가 1억도 안 될걸. 그것도 내 동생이 대출받아서 샀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재수 씨를 싫어하는 이유는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거든. 우리 집도 자기 집처럼 보수적이야. 영 받아들이질 못하더라고. 물론 그걸 다 재수 씨 탓만 한 건 잘못이지만 그리고 내 동생 교수한다고 대학원 갔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애 아빠 된 와중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 그만뒀지. 내 동생 바이올린 했어. 바이올린 한대 몇 천만 원 하는 거 알아? 그렇게 투자했는데 지금 교수도 못 되고 회사 다니니 부모님도 마음에 안 찰 수밖에 없지. 저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의 차별을 체감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의 안부를 자주 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시아버지가 퇴역 군인인데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지역의 특산물을 잘 아셨거든요. 그래서 특산물을 얻으면 저를 통해 저희 부모님에게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서에겐 동서 부모님이 어떤지 묻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시댁에서 일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건 시아버지가
저와 대화하는 걸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서에겐 말을 잘 걸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끝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시아버지는 저를 공감해줬어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애 낳는다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그건 참 변화가 시급한 사회 문제다. 그렇지? 그래서 난 네 생각을 이해해. 하지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니? 부부를 성장시키는 게 아이인데. 그러니까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여유롭게 생각해보렴. 시아버지는 공감해 줄 뿐 아니라 저를 다정하게 회유하기도 했어요. 절대 강요하진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저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 시아버지와 대화하라며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며 간식이며 사다 두시고 저에게 주시기도 했고 제가 선물한 것들을 대놓고 전시해 두기도 했죠. 그리고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니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저를 공감했고 회유하면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동서에겐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엔 이런 대우가 뜻밖이고 난감했어요. 하지만 이게 시댁의 규칙이고 평화라면 전 건들 수 없었죠. 그리고 시부모님의 마음도 차별을 받는 동서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잘해주기로 했어요. 동서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동서가 저를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겐 어떤 말도 걸지 않고 제가 말을 걸면 차갑게 대답하고 가끔은 저를 무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시아버지와의 대화를 빨리 끝내고 부엌으로 가서 동서의 일을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와서 저를 자꾸 거실로 밀었어요. 어머니, 동서 혼자 힘드니까 저도 같이 도울게요. 얘는 혼자 살 수 있어. 가져온 것도 없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너는 저기 거실로 가서 네 아버님이랑 이야기나 해. 커피 필요하니? 더 줄까? 예, 네 형님 커피나 좀 타라.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가 커피를 타려고 식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엌을 잠깐 비우셨고 제가 동서에게 가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할게요. 커피 정도는 내가 탈 수 있어요. 다른 건 못하고요? 네? 할 줄 몰라서 부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영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아랫 사람이라고 안주하는 것 같은데 내가 형님이어도 이랬을 거예요? 내가 천대받으니까? 천대받다뇨.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다 알면서 아닌 척하는 그 꼴이 더 기분 나쁘거든요. 커피 탔으니까 가져가요. 그리고 나 도와준다는 셈 치면서 부엌 들어오지 말고요. 도와준다고 하는 게 저한테 전혀 도움 안 되거든요. 대체 그깟 식당이 뭐라고 아파트가 뭐라고 간이고 쓸개고 내주는 건지. 아주버님한테 들었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대학 교수예요. 비린내 나는 그쪽 친정이랑 비교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작 반찬 몇 개 받았다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내 꼴 날지 몰라요. 그쪽 친정 망하는 순간 내 꼴 나는 거라고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모르는 척. 그러는 게 더 얄미운 거 알아요? 빨리 나가요.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내 가방이랑 구두 그리고 애들 옷들 전부 명품이에요. 나 우리 식구들 절대 형님 내에 뒤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나 무시할 생각 말아요. 그 이후로 동서는 저와 단둘이 남을 때면 비슷한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차별은 더 심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작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시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시댁에서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부엌 일은 동서가 다 도맡아야 했어요. 저는 그게 은근히 미안해서 동서 눈치를 보곤 했는데 제가 아이의 분유를 타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저기요, 애 혼자 못 봐요? 아니면 애를 어머님한테 맡겼으면 부엌으로 들어오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 사람들 식모처럼 있다고 그쪽 식모이기까지 한 건 아니에요. 대체 뭘 믿고 그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도 혼자 못 보는데 애는 뭐하러 나왔어요? 혹시 날 더 괴롭히려고 나온 건 아니죠?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낳지 않겠다고 딩크족 하겠다고 선언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금방 나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봐준다고 홀라당 애나 맡기고. 대체 그렇게 할 거면 아이는 뭐하러 낳았어요?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도 그만둬요.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일하면서 애 절대 못 키워요. 저는 기가 막혀서 얼른 분유를 타서 거실로 갔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시댁에 가지 않았는데요. 동서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형님, 저희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집들이 하려는데 오세요. 처음 보는 다정한 말투였어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동서가 빌라 생활을 청산하고 3억짜리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원체 기분이 좋은가 보다 싶었어요.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죠. 그러니 혼자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들끼리만 뭉쳐요.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저만요. 다른 식구들은 다음에 부르죠 뭐. 그래서 저는 과일이며 이것저것을 사서 동선의 집에 갔어요. 좋은 아파트였어요. 신축 아파트였죠. 어머, 형님 오셨어요? 인터폰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동서의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저는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간 그늘진 동서의 얼굴에 그늘이 걷어진 것 같아 기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서의 집에 들어가니 동서가 제게 고무장갑을 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긴요. 고무장갑이잖아요. 아, 회사 집들이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남편 회사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라뇨. 제가 형님 수저놓은 게 몇 번인데 이것도 못 해줘요? 게다가 친정 식당 하잖아. 일 잘할 것 같아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동서는 제게 고무장갑을 끼워주더니 엉망이 된 싱크대 앞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은 시끄러웠고 저를 건드는 말들이 들렸어요. 누구세요? 아, 저희 형님이에요. 사람이 참 좋아서 일손 모자라다니까 도와주네요. 친정이 식당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네. 그렇죠. 아, 소고기 더 드릴까요? 형님, 여기 소고기 좀 더 가져와요. 고무장갑을 낀 채로 오면 어떡해요? 물 다 떨어지나요? 아, 전문가는 아닌가 봐요. 이왕이면 잡채도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해줘요. 에이, 직접 말하면 되지 뭘 날 통해요. 그냥 편하게 불러요.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고 여러분들 형님은 아니니까요. 아, 형님, 새 그릇에 내와야죠. 아, 정말 왜 이래요? 이래서 어떻게 부인 노릇, 며느리 노릇, 엄마 노릇을 하지? 정말 한참은 더 배워야겠다. 대체 이런 사람을 시부모님은 뭐가 좋다고 물고 빠는지. 시부모님이 형님을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요. 집안 살림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친정 가게가 좀 잘 되나 봐요. 건물도 몇 채 있다던데. 그런데 그래봤자 장사꾼 아닌가?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대학 교수시거든요. 그렇지, 대학 교수가 낫지. 교양 있고 품이 있고. 시부모님이 뭘 모르시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저를 위로하고 곧장 달려왔어요. 어머님! 동서가 인터폰에 비춰진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안절부절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짝 하고 시어머니가 동서의 뺨을 때렸어요. 이 배은망덕한 년?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상전이 따로 없구나. 감히 누구한테 무슨 짓을 해? 어머님, 지금 제가 형님한테 일 좀 시켰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매번 형님만 싸고 도세요? 전현이 뭐가 대단한데요? 뭐가 대단하냐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네가 알고도 나한테. 아니, 네 형님한테 이러는 거냐? 아, 어머님이 돈 빌려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형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너한테 준 2억, 네 형님 돈이다. 동서의 눈이 흔들렸어요. 맞아요. 동서가 3억짜리 집을 얻기 위해 1억만 대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시어머니를 통해 2억을 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서방님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안 시어머니가 제게 부탁을 했거든요. 소은아, 내가 염치가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처지가 넉넉한 게 너희 부부잖니. 이번에 새로 올린 아파트 있지?
그 아파트로 네 동선의 부부 이사시키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저희도 아이가 생겼고 나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동선의 부부를 홀대한 거였어요. 세상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중이라 그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시어머니에게 2억을 빌려드렸어요. 어머님, 대신 제가 줬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 그냥 어머님이 준다고 하면 더 기쁠 거 아니에요.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동서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랬어요. 저 때문에 차별받는데,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데 제 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동서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가 날 것 같았거든요. 가족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족의 평화를 위한 거잖아요. 하지만 전 올해 불혹이고 이렇게 된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동서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고무장갑을 바닥에 던졌죠. 동서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사정이 참 딱해서 빌려줬는데 그것도 네가 불편할까봐 어머님이 주는 돈이라고 하면서 빌려줬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그래. 모를 수 있다고 쳐도 기어이 날 이런 식으로 대하네? 차라리 내가 주는 돈이라고 말할 걸 그랬다. 그래서 네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걸 그랬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주신 돈이랬잖아요. 어머님한테 그럴 거 없어. 내가 준 돈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그랬어. 나 때문에 그토록 차별받는 네가 안쓰러워서 네 자존심 좀 지켜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너는 나를 여전히 이렇게 대하네? 여유로워진 만큼 마음도 넉넉해져야 할 거 아니야. 나를 위하는 척 하지 마. 정말 가증스러워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를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줘? 내가 너 때문에 당한 게 얼만데. 그러면서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서 저를 감쌌어요. 더 얘기할 것도 없다. 나 너한테 참 할 말이 많아.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그래, 나는 너 미워한다. 내 아들 팔자 네가 꾼 것도 모자라 불태워서 아주 미워한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학원 졸업 못하고 지금까지 개고생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그건 아드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결정이었고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세요? 게다가 너희 부모는 어떻게 했니? 네가 임신했다고 손주가 혼수니 혼수는 필요 없지 않냐고 하질 않았니? 그리고 교수시계나 되어서 이것도 못해준다 저것도 못해준다 하질 않나? 너 시집 보내면서 이발하더러 다행이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대학원생이었던 우리 아들 팔자 꾼 건 생각도 안 하고 대학원생이라고 무시하질 않나?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속이 뒤집혀. 그리고 너도 지금이야. 이렇게 주눅 들어 보이지만 처음엔 어땠니? 눈에 불을 켜고 날 노려보지 않았어? 너 예쁘게 안 본다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너를 예쁘게 보겠니? 혼전 임신했다고 친정에서 버림받은 애라고 그것만으로 널 미워한 게 아니야. 애초에 네가 예쁜 짓을 하긴 했니? 무작정 예쁘게 보라고만 했지. 그리고 내가 너 우리 아들 돈으로 사치 부리는 거 모를 줄 알아? 아니 어머님, 제가 언제 사치를 부렸어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빌린 돈만 수천만 원이야. 애들 때문에 드는 돈이 많다고 늘상 그런 말을 하지만 여자의 촉이 있는 거다. 네 가방, 구두, 애들 옷들 전부 명품이잖아. 게다가 너 이번에 차도 바꾸고 전기차로. 그거야 필요해서 산 거죠. 나 우리 아들 벌이 모자란 거 안다. 그러면 너도 움직여야지. 뭐든 해야지.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들 유치원 보내고 탱자탱자 놀고 아니면 절약하면서 알뜰살뜰 살든지. 네가 산 명품들 내가 보고 있자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네가 이렇게 구는데 내가 널 어떻게 예뻐하니? 시어머니는 폭탄처럼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매일 우리 집 들어올 때마다 썩은 표정을 하고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우리 보지 말자.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저는 흥분한 시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모시고 동서를 쳐다봤어요. 동서는 계속 바닥에 머리를 대고 울고 있더군요. 동서도 이제 그만하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사과드려.
내가 무슨 사과를 해야 하는데 나를 죽도록 미워해놓고 어떻게 예쁜 척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했으면 정말 나를 예뻐는 했고? 거짓말.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래도 어머님 마음도 전혀 이해 못할 건 아니잖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왜 그딴 걸 해야 해? 나는 아직도 너 같은 것 때문에 더 비교당하고 더 구박당한 게 억울해. 네가 뭐가 잘나서 내가 너 같은 거랑 비교당해야 하냐고. 네가 뭔데? 뭐가 잘났는데? 비린내 나는 가게 꼴랑 그거 가지고 교수 아버지를 둔 나를 구박해? 난 언니가 외교관이고 오빠가 증권회사 다녀. 근데 넌 동생도 횟집에서 일한다며. 고작 그거 가지고. 계속 비린내 나는 횟집이라면서 비하하는데 그래, 나도 우리 가게 부끄러울 때 있었어. 하지만 그건 딸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남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너희 아버지 직업 비하하면 좋아? 직업에 귀천은 없어. 그리고 넌 그 직업조차 갖고 있질 않고. 뭐? 나도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어. 지금은 애들을 봐야 하니까, 애들한테 엄마가 중요하니까. 엄마라는 방패로 지 몸을 가린 거겠지. 그 악독한 몽뚱아리 튀어나온 줄도 모르고. 악독해? 너 말 다 했어? 결혼 생활하는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나는 네가 왜 억울한지 이젠 모르겠다. 어머님 말대로 지 팔자 지가 꼰 게 맞는 것 같아. 네가 혼전 임신해서? 네가 네 부모한테 팽당해서?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지금의 너를 만든 건 너야. 그저 억울하기만 했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부모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는다고 사랑해줄 사람 없어. 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에게 분을 풀었지. 현명하지 못했어. 넌 나를 아군으로 만들어야 했어. 그럼 네 꼴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앞으로 우리 가족 눈에 띄지 마. 그리고 이 집 팔아서 내 2억 다음 주까지 송금하고 다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동서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서방님과 동서가 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사과했죠. 집이라도 어떻게 해달라면서요. 딱했지만 거절했어요. 당장 2억 내놓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보름 뒤 서방님은 제 통장으로 2억을 송금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동선의 가족은 다시 전에 살던 빌라로 들어갔다고 해요. 차도 팔았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척 화가 나서 서방님조차 볼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서방님네 가족 없이 지냈어요. 저는 가족의 평화를 깬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동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저는 홀홀 털어버리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부록이 되어 가족의 울타리를 깨고 새로운 울타리를 만든 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처럼 끈끈한 가족애를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세요. 자신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저도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지키면서 살려고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려고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